지금까지 살면서 억울한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제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을 알게 돼서 참 좋네요. 제가 사는 게 바빠 유튜브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늦게 알았거든요. 만약 이전에 이런 곳을 알았다면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쉽지만 오히려 이렇게 모든 고통에서 해방이 된 다음 사연을 보낼 수 있어서 더 나은 건가 싶습니다. 제 억울하고 힘든 인생 이야기를 다 말하자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다 말할 수는 없겠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주된 내용으로 적어보겠습니다. 그 사건 덕분에 제가 지금의 행복과 자유를 얻게 됐으니까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어렸을 적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태어났던 저는 어느 날 엄마 손에 이끌려 고아원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엄마에게 어떤 사정이 있으셨는지 저를 고아원에 맡겨야만 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저를 다시 찾으러 오겠다는 엄마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하지만 엄마는 처음 제게 했던 약속과 달리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아원에서 자라게 된 저는 그곳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으며 많은 고생을 해야 했어요. 제가 지내던 고아원은 좋은 곳이 아니었거든요. 건물은 작은데 아이들은 많다 보니 시설은 열악했고 먹을 것이며 물건이며 항상 모자란 데다가 아이들을 때리고 혼내는 선생님들 때문에 늘 불안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체벌만 가득한 그곳의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했던 저는 참다 못해 고등학생이 되던 어느 날 결국 그곳을 탈출하기로 결심했어요. 저와 뜻이 맞았던 친구들과 함께 고아원을 도망치게 됐죠. 그런데 저는 고아원을 도망쳐 나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제 원생 기록부를 훔치는 거였죠. 고아원에서 도망치게 되면 저희 엄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렵게 훔쳐서 가지고 온 제 원생 기록부의 내용들은 전부 허위였습니다. 보호자 기록에는 제가 기억하던 엄마 이름과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져 있었고 주소지 역시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동네였어요. 고아원만 벗어나면 엄마를 찾으러 가야겠다 싶었던 저는 희망을 잃게 됐죠. 또 고아원에서 저희를 신고한 탓에 갈 곳도 없이 지역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야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이 한 곳도 없었고 저희에게 음식과 방을 내어줄 곳은 도망친 고아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갈 곳이 없었다고 한들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른들의 눈을 피해 고아원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기로 했어요. 고아원 원장의 힘과 연이 닿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를 쫓는 사람도 없을 테고 그럼 어떻게든 돈을 벌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이후 저희가 원하는 대로 고아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며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더 이상 쫓아올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도 저는 항상 쫓기는 듯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게 됐습니다. 또 어린 나이에 어디 의탁할 곳도 없이 일찍부터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다 보니 쉽게 마음 붙일 곳이 없어 집도 절도 없이 지내게 됐고요. 그렇게 저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이 20대 시절을 외롭고 힘들게 보내야 했어요. 아주 가끔 같이 도망쳐온 고아원 친구들을 만나긴 했습니다만 서로 돈 버는데 바빠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의지할 만큼 만나진 못했죠. 그렇게 외롭던 제게도 어느 날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고아원 시절 친구들 말고는 가까운 사람 하나 없던 제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남편은 마음이 따뜻한 착한 남자였어요. 늘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 걱정을 먼저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가족도 돈도 없이 늘 혼자 아등바등 살다 보니 웃음도 잃고 남들에게 신경 쓸 겨를도 없던 저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남편을 피해 다니고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워낙 별일을 다 겪었다 보니 대가 없는 호의가 있다는 걸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은 남들과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저를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모습에 저는 결국 그 사람에게 점점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됐고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고아라는 걸 알게 되셨던 시어머니께서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지금 집도 부모도 없는 고아랑 결혼하겠다 이거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어머니, 민영이가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만 혼자 바르게 잘 자란 사람이에요. 저희 결혼해서도 잘 살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부모도 없이 어떻게 혼자 잘 자란다는 거니? 그래서 겨우 중졸에 공장 다니는 인생이 잘 자랐다는 거냐? 그런 주제에 어떻게 남의 귀한 아들을 넘봐? 지금 항민이 네가 아빠 없다고 엄마 무시해서 네 맘대로 하는 거냐? 아니 어머니, 민영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잘 좀 봐주세요. 네? 내가 너 이런 애랑 결혼시키려고 그 고생하며 키운 줄 알아? 그리고 지금 네가 결혼 같은 걸 할 때야? 네 동생이 집안 한번 일으켜보겠다고 코피 쏟아가며 밤낮 없이 공부하고 혼자 용을 쓰는데 형이라는 놈이 그런 동생 뒷바라지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첫 단 걸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어? 그동안 가족들만 생각하고 내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애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 순하고 착했던 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고? 너처럼 요망한 걸 만나서 정신 팔린 거지? 그런 게 맞지? 어머니, 그렇다고 제가 형민이 뒷바라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결혼하고서도 형민이 공부는 제가 끝까지 시킬 겁니다. 물론 민영이도 저희 집 사정 잘 알고 있고 저 많이 도와준다고 했고요. 또 민영이가 혼자 자란 게 민영이 탓은 아니잖아요. 민영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혼자서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사실 남편의 사정도 그리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 혼자 자식을 키웠던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일찍이 가장이 돼야 했던 남편은 집안을 위해 희생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애할 때도 남편은 고시 공부하는 동생 뒷바라지 하던 중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고시 공부하는 시동생이 집안을 일으킬 자식이라며 기대가 크셨고 장남인 남편이 동생의 뒷바라지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집안의 기둥인 장남이 고아의 가난한 며느리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하니 반대하셨던 거죠. 어머님의 반대는 완강했지만 저희는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결혼하는데 돈 쓰는 일 없게 하고 시동생 뒷바라지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다며 겨우 어머님을 설득해 우리의 결혼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죠. 저희는 제대로 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부부가 됐지만 부부의 연을 맺은 것만으로도 행복했었습니다. 이후 저는 장남인 남편을 도와 함께 고생하며 집안의 맏며느리 노릇을 다하려 했어요. 다행히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뒤 시동생은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그 후 저희 부부도 조금은 부담을 덜며 그제야 결혼 생활을 즐길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저희끼리 저축도 하고 아이도 낳아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보려 했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그 일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모진 구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너는 대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긴 한 거냐? 알아서 잘하겠다고 하길래 믿어줬더니 애 하나 만들지도 못하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왜? 네가 부모 없이 자라서 부모 되는 법도 모르겠더냐?
아니면 어디 이상한 곳에서 몸을 구르기라도 한 거야? 그래서 애가 안 생기는 거냐? 원래도 마음에 들지 않아 밉기만 하던 며느리가 임신까지 못하니 시어머니의 화가 극에 달하셨던 거죠. 그렇게 저는 매일 욕을 듣고 괄시를 당하며 늘 시어머니 앞에서 눈치를 보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연수원을 마치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들어간 시동생이 결혼하겠다며 집에 아가씨를 데려왔어요. 부잣집 딸이라는 동서는 감히 제가 가까워지기 어려울 만큼 곱고 귀한 사람처럼 보였고, 시어머니는 당연하게도 그런 동서를 무척 아끼고 좋아하셨죠. 저를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고 구박하시던 모습과는 천지차이였습니다. 동서와 대놓고 차별하시는 시어머니로 인해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제 처지를 생각하면 당연한 대접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버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서가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조심스러워 해주니 시어머니의 차별에도 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시댁 사정을 알게 된 동서가 언젠가부터 저를 무시했고 제 앞에서 시건방지게 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구박하시는 것과 남편이나 저나 집안에서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저를 무시해도 되는구나 싶었겠죠. 그렇게 동서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마다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하대했습니다. 그러다 저보다 먼저 임신까지 하게 되고는 더 심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하며 시어머니를 등에 업은 동서에게 더 무서울 게 없었던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늘 무시당하고 혼자 고생해야 했던 저는 그 후로 4년 만에야 드디어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만큼 너무 예쁘고 귀한 아들이었죠. 딸을 낳은 동서와 달리 아들을 낳았던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집안 대를 이을 장손을 낳았다며 기뻐하셨고 그 후로는 저를 무척 챙겨주시더라고요. 제가 예뻐서 챙겨주시는 게 아니라 손주 때문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맨날 구박만 당하다가 관심을 받게 되니 기뻤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자신만을 향하던 시어머니의 관심을 빼앗겨 질투가 났던 건지 그때부터 저를 더욱더 미워하고 괴롭히려 작정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동서의 괴롭힘은 시댁에서 마주칠 때를 제외하곤 겪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제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얘기가 달라졌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당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던 상황이라 저에게 큰 빚이 남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동생과 동서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돈을 빌려줄 때는 선뜻 큰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보이더니 막상 제가 돈을 빌려가자 동서는 저를 자기 비서 부리듯 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형님, 지금 퇴근 중이죠? 근데 왜? 우리 선에 픽업해줘야 하는 시간인데 제가 모임 중이거든요. 제가 문자 보낼 테니까 그 주소로 10시까지 도착하세요. 오늘은 더 이상 갈 학원 없으니까 바로 저희 집에 데려다 주면 돼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앞으로도 좀 부탁할게요. 괜찮죠? 어차피 형님도 퇴근길에 조카 데려다 주는 일인데. 괜찮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졸이었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몸으로 하는 일밖에 없었고 시동생과 동서에게 빌린 돈도 갚아나가야 하던 상황이라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카 하원을 해달라니 무리한 부탁이었죠. 조카 하원을 해준 후 어머님 댁에 있는 재영이까지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밤 12시가 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동서가 거절 못하게 만들었죠. 동서 미안한데 그러면 내가 시간...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빌려드린 돈, 저희에게도 큰 돈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형님과 재영이 목숨 살린 것과 다름없잖아요. 그 큰 돈을 누가 빌려줘요? 아무것도 없는 형님께
상환 능력이 없어서 사채에서도 안 빌려줬을 거예요. 장기를 판다면 모를까. 매번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자기 의견에 반대되는 말을 좀 한다 싶으면 빌려준 돈으로 입을 막았죠. 더럽고 치사해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싶었지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서에게 굴욕적인 시간을 보내게 됐죠. 시어머니께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도 제가 믿고 기댈 곳이라곤 어디에도 없었어요. 거기다 어린 아들까지 제가 책임져야 했죠. 그러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 제가 허리와 무릎을 크게 다쳐서 일을 쉬게 됐고 버는 돈이 없어서 동서에게 또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돈을 빌리면 개미지옥과도 같은 걸 알았지만 그래도 사채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받게 된 도움이었죠. 이후 동서에게 받는 도움을 먼저 끊으려고 일터로 복귀했습니다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오랜 시간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되던 날까지 동서와 시동생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죠. 그렇게 동서의 무시와 조롱을 받아오다 그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날은 어머님 생신을 맞아 저와 재영이가 어머님 댁으로 찾아간 날이었어요. 어머님의 생신 당일이 평일이었기 때문에 시동생과 동서는 각각의 일이 바쁘다고 했고 조카 선예는 학원을 가서 생신 당일이 아니라 이번 주말에 어머님의 생신을 챙기겠다고 했죠. 저로서는 참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면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어머님 댁으로 찾아갔고 며칠 전부터 조금씩 준비해 오던 음식을 어머님 댁에서 마저 완성했어요. 물론 이번에도 어머님 마음엔 들진 않아 한 소리를 듣게 됐지만 말이죠. 너 혼자 이 많은 요리를 다 한 거냐? 재영이도 도왔어요. 최대한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차렸으니까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이거 제가 준비한 생신 축하 선물이에요. 넌 여전히 눈치가 없구나. 내가 진짜 요리 가짓수가 많다고 좋아서 너한테 그런 말 했을 것 같아? 나 이런 생일상 바란 적 없다. 나도 비싼 식당에서 우아하게 생일 축하받으면서 음식 먹고 싶다고. 이 요리들 준비한다고 쓴 시간과 돈을 근사한 식당 가는 데 쓰면 안 되는 거냐? 요즘엔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았다는 게 자랑이 아니야. 며느리가 얼마나 능력 없고 돈이 없으면 생일상으로 때우겠냐는 시대란 말이다. 너는 어쩜 나이 먹은 나보다 세상 따라가는 게 느리니? 아니면 진짜 식당 데려다 줄 돈도 없는 거야? 만약 그렇다면 그런 애가 준비한 선물이 내 마음에 퍽이나 들까?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엔 꼭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됐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지도 마라. 그게 나 죽기 전엔 가능하긴 하겠어? 아유, 신경질 나는 소리 그만하고 먹자. 그래도 차렸다는데 먹긴 먹어야지. 요즘엔 음식 버리는 것도 돈이라 갖다 버릴 수 없으니까. 이번엔 웬일로 칭찬을 다듣나 싶었는데 결국엔 또 구박을 받았습니다. 구박을 받게 된 이유가 어이없었지만 이만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서와 시동생까지 있었으면 어머님 하시는 말을 가지고 2절 3절 계속 뭐라고 했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개의치 않고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초인종이 눌리며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바로 시동생과 동서의 목소리였죠. 목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얼마 남지 않은 오늘 하루가 엄청나게 길어지겠구나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 댁으로 들어온 동서는 절 보자마자 무시하는 소리를 했죠. 어머, 저는 어머님께서 파출부 아줌마 고용한 줄 알았어요. 아니 형님, 옷이 이게 뭐예요?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어머님 생신인데 이렇게 입고 오면 어떡해요? 옷?
내가 어머님 생신상 차린다고 요리를 좀 하느라 좀 엉망이 됐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요리 때문이 아니라 옷 자체가 문제인데. 하긴 뭘 보는 눈이 있어야지 뭐가 잘못된지도 알겠지. 됐어요. 얼른 어머님께 가요. 동서의 모시에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던 저는 기분이 나쁘긴 했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다른 무시와 조롱을 받지 않으니까요. 이후 연락도 없이 찾아온 시동생과 동서의 밥상을 부랴부랴 차리게 됐어요. 다행히 생신상에 차린 음식이 많아 밥과 국만 준비하면 됐죠. 그리고 밥을 먹게 됐는데 동서가 또 괜히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형님, 이거 직접 다 하신 거예요? 전부 다 내가 했지. 왜? 왜요? 아니, 먹고도 모르겠어요? 그럼 형님 입에 문제가 있는 거네. 어떻게 식탁에 올라올 음식들이 하나같이 간이 안 맞아요? 어떤 건 짜고 어떤 건 싱겁고. 이걸 지금 어머님 생신상이라고 차린 거예요? 이럴 바엔 요 앞 식당으로 나가서 먹는 게 낫지. 말도 안 되는 트집이었어요. 비싼 식당 데려가지 않았다고 짜증을 내던 어머님께서 입안 가득 제가 만든 요리를 먹고 있는 것만 봐도 억지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또 동서가 말하기 전까지 별말 없이 밥을 먹고 있던 시동생을 봐도 말이에요. 동서는 그냥 제게 시비를 걸고 싶었을 뿐이고 제가 생일상을 차렸다고 하니 억지로 시비를 걸었던 거죠.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받아주고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음식을 한 입 가득 물고 있던 어머님마저 동서 편을 들자 제가 서운한 마음에 옳은 말 좀 했습니다. 이것저것 간을 보다 보니까 간이 좀 안 맞았나 보네. 미안. 그럼 간 괜찮은 걸로 골라서 먹어. 다른 상도 아니고 어머님 생신상인데 신경 좀 쓰세요. 아니면 방금 제가 한 말처럼 요 앞 식당으로 가든지. 싱거운 거야 그렇다고 하지만 짠 음식이 어머니 나이에 얼마나 안 좋은데. 둘째야, 안 그래도 내가 내 생일엔 고급 식당에 가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상을 차려오는 거 있지? 요즘 세상에 이게 번잡스럽게 뭐니? 여기 있는 음식이라고 해봤자 다 밖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애가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몸으로 때울 줄만 알지 효율을 몰라요. 힘쓰고 시간 버려서 욕이나 먹는다니까? 그러게 뭐하러 형님 보고 오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주말에 좋은 식당으로 모신다니까. 내가 불렀을까봐? 지가 오겠다는 걸 어떡하니? 나도 내 생일날 구태여 기분 나빠지고 싶지 않았다. 너희들 온다는 걸 알았으면 얘 오지 말라고 했을 거야. 어머님, 제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방금 전까지 입안 한가득 물고 계셨던 음식들은 뭔데요? 여기 벌써부터 빈 접시에 음식은 누가 먹었는데요? 정말 너무하세요. 그리고 동서, 입은 내가 아니라 동서가 잘못된 거 아니야? 평생 곱게 자라서 음식 해본 적이 없어서 맛을 잘 모르나 본데 내 입엔 맛있기만 하거든? 동서가 분위기 망치기 전까지 어머님이고 서방님이고 잘만 먹고 있었거든? 특히 서방님이 잘 먹던데 평소 동서 요리 실력이 형편없나 봐. 그러지 않고서야 식사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서방님 밥그릇이 저만큼 비워졌겠어? 형님, 정신 나갔어요? 뭐 아니면 로또라도 됐어요? 지금 말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더 이상 우리 도움 필요 없나 봐요? 욱해서 화를 냈는데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요. 다급해진 저는 동서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동서 미안. 내가 감정이 격해져서 말실수했어. 조금 전에 한 말들 다 취소할게. 그리고 미안해. 내가 한 말 마음에 두지 마. 할 말 다 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끝이에요? 사람 낯짝을 달아오르게 해놓고 사과하면 끝이냐고요? 진짜 주제도 모르고 너무 까불고 있네. 뭣도 아닌 거 형님이라고 대접해줬더니 진짜 자기가 내 형님인 줄 알고 있어? 뭐? 내 요리 실력이 어쩌고 어째? 고아 출신의 학력은 중졸이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지같이 살면서
감히 날 평가해? 머리통에 생각이란 게 있으면 내 입이 나을지 자기 입이 나을지 나오지 않나? 진짜 사람 열받게 하고 있네. 지가 못나서 못해놓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못 베어 처먹었으면 밥이라도 잘할 것이지. 화가 난 동서는 자기 앞에 놓여있던 숟가락을 제 머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다행히 제가 피해 더 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지만 그 당시 저로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동서 화가 풀리지 않아 받고 있던 도움이 끊기면 어쩌나 걱정해야 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동서의 화를 풀어보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시댁 가족들에게 당하는 걸 보고도 참고 있던 아들이 더는 못 참겠는지 제 머리를 맞고 떨어진 숟가락을 동서 쪽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아, 진짜 이 집안 것들은 전부 다 정신이 나갔나? 작은 엄마 미쳤어요? 우리 엄마가 작은 엄마한테 무슨 잘못했다고 숟가락을 집어 던져요? 그쪽이 뭔데? 어머머, 저 새끼 좀 봐.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어른한테 성질을 부려? 야, 너 못 베어먹은 너네 엄마 핏줄인 거 티내는 거야? 그래서 조그만한 놈이 어른한테 이따위로 나오니? 이게 어디서 감히 그딴 소리를 짓거려? 형님, 이젠 자식 교육하는 것도 손 놓으셨어요? 애 새끼를 어떻게 키우길래 저 새끼가 나한테 미쳤냐고 소리를 질러요? 거기다 어른들 있는 식탁에서 어떻게 숟가락을 집어던질 생각을 하냐고요? 아, 진짜 핏줄이 무섭다 무서워. 고아원 출신의 중졸에 못 베어먹은 피가 어딜 가질 않네. 아주버님께서 이런 모습 보지 못하신 게 천만다행이네요. 자기 자식이 이렇게 개망나니인 걸 아시면 얼마나 부끄러워하시겠어요. 야, 너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소리 지르고 숟가락 집어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한 행동 때문에 네 엄마가 지금 나한테 이런 소리 듣는 거야. 알아? 네가 네 엄마처럼 못 베어먹은 행동하니까 네 엄마도 싸잡아서 욕먹는 거라고. 너 때문에 엄마 욕 들어먹게 하니까 좋니? 이런 걸 원한 거야? 동서 미안해. 재영이가 요즘 사춘기인 나이이다 보니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나 봐. 그래도 동서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사과할게. 그러니까 화 좀 풀어. 사과야 당연한 거고요. 겨우 그걸로 제 화가 풀리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겠어? 저도 동서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며 머리를 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시동생 내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제 잘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들 재영이가 작은 어머니 되는 사람에게 화를 냈던 그 감정이 이해가 되면서도